예,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 이어서 원내 수석 부대표 간 실무회담에서도 국회 정상화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한국당은 민주당의 큰 틀의 양보를 촉구하고 있는 반면에 민주당은 받을 수 없는 제안을 한국당이 하고 있다면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편 민생투쟁대장정 코스로 어제 인천을 찾은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관련 내용을 포함한 주요 정치 연안들 최민희 전 국회의원, 이상희 세명대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여야 3당 원내대표 호프 회동했잖아요. 분위기는 좋았습니다만 구체적인 성과물이 없었고 어제 원내수석 대표들 만났는데 실무 협의를 한 거죠. 그런데 국회 정상화 논의를 위한 어떤 또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국당에서 패스트트랙 관련해 가지고 그 사과 또 철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도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런 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회에 진전이 없을 거다 이런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당 요구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그런 거 떠나서요. 예. 지금 국회가 양심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든데 1, 2, 3, 4, 5 계속해서 하루 놀고 하루 쉬고 그러시면서 세비는 꼬박꼬박 챙기신 거잖아요. 이게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칠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자유한국당이 이 패스트트랙이 날치기라고 사실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선거구제 개편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간의 여러 사정에 의해서 사실상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논의에 들어오질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패스트트랙까지 간 건데 그런 사연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걸 고려해서 저는 유감 표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야 사당이. 그러나 그걸 철회하라는 주장이 후에 국민들 보시기에 어떨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도대체 왜 저렇게 자유한국당이 그런 사실 말도 안 되는 주장이거든요. 이미 국회에서 통과된 거 철회하라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주장을 계속할까? 그거는 저는 좀 여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유감 표명은 할 수 있지만 철회는 지나친 요구다라고 그래서 이야기하시죠. 국회를 빨리 즉각 정상화시켜라, 민생을 챙겨라 이런 목소리가 사실 저는 조선일보에서 먼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이유 없이 그런 이야기 하겠습니까? 야당은 야당의 입장이 있는 거겠죠. 지금까지 보내왔던 청와대와 정부 여당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 이런 것들이 많이 훼손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제일 야당이 패싱이 되었다라는 이런 감정적인 문제가 상당히 개입이 돼 있다고 봐야 되겠죠. 여기에다가 경제 실정이라든가 안보에 대한 문제, 외교에 대한 문제, 이 총체적인 문제에 있어서 정치적인 대립적 상황에서 이 비판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야당의 역할이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고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정치는 명분과 실리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명분을 주고 실리를 얻는다 이런 건데 이것이 평상시에 해당이 되는 얘기입니다. 명분과 실리는.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순조로운 합의 과정을 예상됐을 때 특별한 현안이 없을 때 명분과 실리를 가지고 서로 합의를 조율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상황이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뭐냐 그러면 너무 날카롭게 대책점을 가지고 있다. 정말 일각에서는 어쩌면 이게 정치권이 돌이킬 수 없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걷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죠. 이게 쉽게 이야기해서 뭔가 영향력 게임이 아니고 제로섬 게임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인데 이야기에 따르면 정치권 전체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니시티브를 지고 있는 정부 여당 쪽에서 상당한 부분들을 좀 감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봐지는 거죠. 이제 오늘 사실 또 오후에 민주당이 의총 열고 어떤 방안들을 논의하게 될 텐데 어제 이제 원내 수석 부대표 간의 회의에 있어서 한국당이 내건 이런 합의한 조건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주되게 어느 선까지 좀 합의를 할까 이런 부분을 논의할까요?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그러니까 사과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유감 표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과정의 정당성이 훼손된 게 아니고요. 자유한국당이 사실 이 의회라는 게 의견이 대립될 때 최종 수단 표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이 과반으로 표결이 성립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반이 안 되는 자유한국당이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무력 행사를 통하여 국회를 마비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유감 표명할 수 있겠지만 패스트트랙 철회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패스트트랙 찬성 여론이 늘 과반이 넘고요. 패스트트랙에 올린 법안에 대해서도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늘 국민 70% 정도가 동의합니다.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은 한 60% 정도의 국민들이 동의를 하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선거구제 개편은 지금 빨리 자유한국당이 들어와서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건 합의로 처리되어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희가 했던 경험, 미디어법 날치기 때 민주당이 두 파로 갈라져서 하나는 들어가서 조금이라도 종편에 대한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쪽과 보이콧 하자는 쪽이었는데, 보이콧 쪽을 선택해서 종편이 모든 특혜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방관한 셈이거든요. 그래서 의회라는 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역시 타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경제가 어렵다고 주장하시면 국회에 들어와서 대책 마련을 해야지, 장외 집회하면 경제가 좋아집니까? 진짜 답답합니다. 한국당이 여당일 때도 당시 야당의 민주당이 투쟁을 하게 되면 국회에 들어와서 민생을 이야기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정치권 당근 메뉴입니다, 사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원내대표 3당 원내대표 회동을 했을 때 공식적인 그 브리핑도 없이 조용하게 끝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언론들도 그랬습니다만은 불발될 것이다, 불발되었다, 내용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좀 다른 한편으로 어떻게 생각했냐 그러면은 뭔가 숨기는 합의 내용이 있구나. 그래서 뭔가 임팩트가 강하게 이걸 좀 처리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왜냐 그러면은 나경원 원내대표나 이인영 원내대표나 오신환 원내대표나 상당히 뭔가 좀 낙후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다 말이죠. 좀 젊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기대했는데, 오늘 아침 어제 이 언론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좀 안타깝다는 것인데, 예. 말씀하신 대로 이렇습니다. 민주사회라는 것이 다원적 체제에서 이루어지는 게 민주사회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원적 사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절차입니다. 그리고 그 절차에 대한 정당성이 가장 중요하게 되죠. 이런 걸 따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뭐 민주주의 이야기할 필요도 없죠. 그냥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에서 의결 절차, 합의 절차, 협의 절차, 이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선거법이라든가 법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이 이제 한국당을 사실상 패싱했고, 여야 3당 자체가 5당 자체 4당이 여기에 합의를 해서 처리했는 만큼 이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당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기 상황에서 단순히 사과를 해서 끝날 일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한국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패스트트랙의 철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사과 가지고 끝날 문제가 아니다. 다시 해서 본질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마 한국당 입장이 아니겠느냐. 아니 근데 지금 자꾸 절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 선진화법을 부정하시는 거예요. 선진화법에 패스트트랙을 둔 것이 바로 자유한국당과 같이 소수가 정상적인 의회 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때 그걸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패스트트랙이고요. 이 패스트트랙을 선진화법에 담아서 통과시킨 주체가 새누리당이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법에 따라 절차를 잘 밟은 여야 사당이 과정의 정당성을 훼손했다고 말씀하시면 그거는 법치주의 훼손이시죠.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정치 공세로 패스트트랙을 처리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그건 무리한 요구라고 보고, 그 이면에 뭐 다른 여러 가지 그 국회 일정에 대한 협의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을 배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당이 왜 패스트트랙 상정 과정에서 지정 과정에서 빠졌는지, 그 절차적 정당성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다시 이걸 돌이키려고 하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두 분 말씀 들으면 민주당과 한국당이 어떤 인식 차이를 보고 있는지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다시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요. 일단 좀 내용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독재자 공방이 좀 뜨겁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5.18 기념사에서 독재자 후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뭐 특정 정당을 겨냥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기도 했고요. 어제 황교안 대표가 민생투쟁 대장정 과정 중에서 했던 독재자 관련 발언을 하면서 더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어제 발언 잠깐 보고 저희 듣고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독재자의 후예는 누구다? 김정은. 지금 이 정부가 저희들을 독재자의 후예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독재자의 후예는 김정은 아닙니까?
역적 독재자 아닙니까? 세계에서 가장 악한 독재자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가 요구합니다. 김정은에게 정말 독재자의 진짜 후예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진짜 독재자의 후예에게는 말 한마디도 못하니까 여기서 지금 대변인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왜 독재자의 후예입니까? 이게 말 됩니까? 또 황당해서 제가 대꾸도 안 해요. 네, 먼저 이 교수님 저 발언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발언 전체를 이렇게 보면요, 뭐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치, 그것도 야당 일당의 대표가 정치적 레토릭으로서는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이제 뒷부분이 문제가 되겠죠.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제 김정은 대변인 지시냐, 질이냐, 뭐 이런 부분인데 이것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저 발언에 대한 부분들은 다분히 정치공학적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우리 정치가 아직까지 독재자에 대한 프레임에서 이것이 다시 재현되는 것이 굉장히 좀 안쓰럽고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저 발언으로 인해서 진영 간의 구분이 확실하게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총선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면은 이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도 그런 의도가 아니다 할지라도 또는 황교안 대표의 의도가 그런 의도가 아니다 할지라도 이것이 자이든 타이든 간에 총선을 염두에 두는 상황에서 극한 양당 간의 진영 간 대결로 갈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되고 총선을 위한 진지 구축에 확실하게 나서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해석밖에 못할 수가 없다 봐야죠. 예, 동의하면서 근데 황교안 대표는 역시 본질이 공안 검사세요. 저 상황에서 색깔론을 들고 나오잖아요. 북한을 끌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섹스피어가 그랬어요. 사람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고. 그 본질은 언제 형성되냐? 청소년기와 청년기에 형성되는데 그 시절에 이제 공안검사 하시다 보니 저런 말씀을 하게 됐는데 잘못한 거죠. 비유가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북한하고 대한민국은 정치 체제가 달라요. 북한은 독재 국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그러니까 독재 국가에서 독재자의 후예라는 말은 별 의미가 없죠. 그냥 독재자입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민감한 한반도 상황을 관리하는데 그 김정은 위원장에게 독재자다라고 하라는 말은 판을 깨라는 소리이죠. 그래서 저건 아주 잘못된 대응을 하신 거고 대한민국에서 왜 독재가 문제가 되냐?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입니다. 민주공화국에서 전두환 독재는 그것도 군부 권위주의 독재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쿠데타로 한 것이죠. 이래서 문제가 되는 거고 저렇게 복잡하게 얘기하는 건 뭔가를 피하는 거거든요. 뭘 피하고 있냐? 광주 갔다 와서 5.18 망원 관련한 의원들 징계 처리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런 식으로 성동격서하면서 그 문제의 본질을 또 회피하시면 곤란하죠. 빨리 이종명 의원은 의총 열어서 제명하시고 최소한 국민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화를 내고 계시지만 자유한국당 윤리위가 결정한 것은 의총 열어서 추인해서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될 숙제는 안 하시면서 저렇게 이념 논쟁으로 모든 걸 물타기 하는 것은 저는 뭐 올바르지 않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엔 또 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식이 또 열리는데 이를 앞두고 민주당에서는 목포에서 봉화까지 걷는 행사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한국당에서는 계속해서 민생 투쟁을 예.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예. 뭐 봉화마을을 방문한 적은 있습니다만 황교안 대표가 이번에 이제 10주기 추모식에는 참석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라서 서로 이렇게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 어떻게 좀 해석하고 계십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뭐 어떤 얘기냐 그러면 지금 민생이 이렇게 급박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꼭 저렇게 물론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10주기이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으나 목포에서 봉화까지 이렇게 뭐 길을 걸으면서 여기에 대한 추모를
해야 되겠다. 뭐 순수하게 볼 수는 있겠죠. 꼭 그렇게 정치적으로 붕업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과연 뭐 노무현 서거 10주년을 정말로 추모하는 그런 열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수수성을 봐야 되겠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적절치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원래 순수한 추모의 열기는 또 국민적 통합과 화합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조용하게 치러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상식의 선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 황교안 대표가 추모식에 참석하지 않는 이유 이런 부분은 저는 사실상 좀 잘못됐다 봅니다. 뭐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본질을 오해할 수 있는 소지를 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황교안 대표가 광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것이 어떤 정파적 개념이 아니고 전국적인 국가적인 어떤 행사이기 때문에 가야 되는 것은 당연하나 이것이 정파적 행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소위 말하자면은 노무현계라든가 문재인 정부를 추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뭔가 여기에 구색 맞추기로 갈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계산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만약에 야당의 통합적인 어떤 큰 그림을 하는 그런 뭐 지도자의 행보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도 가감히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오거나 말거나 그거는 뭐 황 대표가 결정하실 일이죠. 저 개인적으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셨듯이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 국민 가슴 속에 강렬하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몸이 어디에 있건 그 추모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추모하는 거 당연한 일이죠.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또한 뭐라고 탓할 일도 아니고 각자 각자의 방식으로 추모하는 것이고 뭐 부시 전 대통령까지 추모식에 온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사실은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매력적인 지도자에 대한 그리움은 그건 뭐 국민 모두가 공유해도 될 것 같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사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는 그렇게 반대한데도 불구하고 참석을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불참하는 것에 대한 좀 시각의 차이를 두는 해석도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됩니까? 사실상 이제 정치인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어떤 행보를 하거나 메시지를 할 때 대중들이 눈치를 채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노무현 대통령 추모식에 가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일종의 정치적 계산이 있었다라는 것을 오해를 받기가 쉽다는 것이죠. 우리가 뭐 따져보면은 분석가적인 입장에서 광주 같은 경우는 사실상 갈만하죠. 왜냐 그러면은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광주 민주운동이라고 이미 정해져 있는 사건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기념일이 돼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여기 안 간다 그러면은 오히려 그 부분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의 추모 이 부분은 정파적 개념이 강하다는 겁니다. 정파적 개념이 강하다는 것은 소위 말해서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 야당 대표가 가서 통합적이고 구색 맞추기를 한다 그러면 오히려 여기에 꽹가리를 하나 더 얹어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입장에서 해석이 될 수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은 정치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한국당의 전통적인 보수 지지자들 일부 층에서는 왜 거기에 갔느냐라는 극명한 어떤 항의 또 비판 이런 게 시달릴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정치공학적으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황교안 대표의 입장으로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감안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네. 예, 그 이왕 뭐 말씀하셨으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시간이 좀 빨리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지금의 우리 정치권 이 즈음에 던질 수 있는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좋아하는 분들은 그분이 살아계셨다면 뭐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메시지를 지금 저희들이 좀 되새겨 볼 만하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사실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책을 거의 다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생각나는 구절이 있어서 하나 좀 적어왔는데요. 이런 겁니다. 민주주의 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용이다. 상대주의의 귀결이고 상대주의의 한계를 넘어 보완하는 통합의 원리다. 관용을 소극적으로 다름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민주주의 공동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합의 과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자본주의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사회주의 대안이 될 수 없다. 그것은 내가 법률을 공부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자면 고 노무현 대통령 당시 사람 사는 세상 또 운명이다. 이 자서전에 나와 있는 얘기들입니다. 뭐 지도자들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역사에 대해서 현실 이해적 관계자들이 아직까지 다 있기 때문에 공정한 평가는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이 던져줬던 이런 어떤 통합에 대한 메시지라든가 관용에 대한 메시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현
현 정부도 또는 정치권들이 이걸 이어받아서 다시 한번 새겨봐야 될 문제고, 다만 염려되는 것은 이런 어떤 정신, 소위 이야기하는 노무현 정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 그런 것들이 정치적 활용의 도구로 활용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노무현 정신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보수 쪽이. 제가 보기에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보수 리버럴 정도의 이념을 갖고 계신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한미 FTA도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꼭 황교안 대표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민주화는 투쟁을 통해서 쟁취해 온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란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하는 말도 있는 거죠. 그러나 민생은 투쟁에 의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민생은 국회에 들어와서 대안을 제시하고 방법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주화 투쟁하는 방식으로 민생을 얻겠다고 하면 그게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 한마디로 시민 중심 정치죠. 과거에는 소수 기득권 중심의 정치였다면 시민들이 정치의 중심에 서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정치를 꿈꾸신 분으로서 그 참여와 시민 정신은 앞으로 더 강해지면 강해졌지 약해지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바른미래당 상황 좀 짚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점점 더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원내대표 선출되고 나서 좀 수습되나 싶었는데 그때부터 더 심해지는 것 같고, 손학규 대표가 지금 뭐 최고 당직 인선에 대해서 강행을 하고 나니까 여기에 대해서 철회를 하라라고 해서 오늘 또 임시 최고회의까지 열렸는데, 여기에서도 손학규 대표가 철회할 의사 없다라고 강하게 또 입장 표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바른미래당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점입가경이죠. 거의 전봇대 위에 연이 걸린 꼴이다. 라는 겁니다. 연이 날아가지도 못하고 잡아당기지도 못하고 이런 이제 사면 초과의 상황인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손학규 대표가 여기에 뭔가 결정 해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주도적 권한을 가진 사람이 사실 당대표예요. 여기서 아무리 뭐 오신환 대표라든가 다른 뭐 진영 쪽에서 사퇴를 하라 하더라도 본인이 사퇴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왜 버티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뭐 손학규 대표가 소위 이야기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관철, 그 다음에 보수 정권의 회귀, 보수 정당의 회귀, 이런 부분들을 자신의 가지고 있는 가치와 철학에 반한다, 이렇게 맡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반면을 생각하면 오히려 바른정당의 제3지대로서의 확실한 자리를 매김하겠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한 오신환 대표 체제의 발언을 믿어줘야 되죠. 믿어줘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한 발 물러서서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고 여기에 대해서 원로로서 재연하는 그런 형태가 저는 맞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제 현직 대표를 끌어내리는 과정인데요. 그러니까 보기 싫죠. 정말 보기 싫습니다. 국민 보시기에. 그리고 19대 때 민주당이 대표만 서면 흔들었기 때문에 돌아서 되게 부끄럽습니다. 저 상황을 보면서.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정말 하나로 가는 것에 대해서 되게 감사한 마음이 들고, 저렇게 되는 게 지금 거의 만인에 대한 투쟁 같은 저런 상황. 그 이유는 뭘까요? 그건 내부에 있는 구성원이 그룹 혹은 개별의 마음이 다 각기 다른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유승민 전 대표는 자유한국당과 통합 안 하겠다고 하지만 다수의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마음이 같을까요? 안 그런 것 같거든요. 안철수 대표 쪽은 안철수 전 대표 쪽대로 또 마음이 다릅니다. 그래서 가치와 지향은 사라지고 내년 총선을 겨냥한 살아남기의 마음들이 속에 있으면서 다른 말을 하다 보니 앞으로도 복잡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바른미래당이 창당했을 때 제3지대 정당을 표방하면서 소위 그렇게 비판하셨잖아요. 기득권 양당의 독점을 깨겠다고. 그래서 국민들은 일부 동의를 하고 계셨던 것인데, 그걸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민희 전 국회의원, 세명대 이상희 교수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